그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노르베르 백작은 요전에 연대장에게 20펜가량의 편지를 쓰는데 3번이나 초고를 썼을 정도다. 평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생클레르시 같은 문장을 쓸 수만 있다면 아주 기쁘게 생각하겠지. 줄리앙은 그다지 주목받지도 않는 인물인 덕분으로 남의 눈에 두드러지지 않게 차례차례 여러 그룹을 돌아다니며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다. 멀리에서 밭동 남작의 뒤를 따라간 것은 어떤 말을 하는가 들어볼 작정이었기 때문이다. 아주 뛰어난 재기가 있다는 이 사나이도 무엇인가 불안스러운 듯한 태도로 재치 있는 문구를 서너 개 찾아낸 후 겨우 좀 침착해진 듯이 보였다. 이러한 종류의 재기란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고 줄리앙은 생각했다. 남작은 간단한 말을 쓸 줄 몰랐다. 재기를 보이기 위해서는 각각 6줄이나 되는 긴 문구를 적어도 4개는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저건 연설이야. 짓거리고 있는 것이 아니야. 줄리앙의 뒤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다. 뒤돌아다 보았을 때 샬베 백작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으므로 너무 기쁜 나머지 줄리앙의 얼굴은 홍조를 띄었다. 백작은 당대 제1의 제사였다. 줄리앙은 센트 헬레나 일기, 그 외에 나폴레옹의 구술에 의한 전쟁 일화 가운데서 몇 번이나 이 사람의 이름을 읽었다. 샬베 백작의 말투는 무뚝뚝했지만 그 신랄한 표현은 번개가 번쩍이는 것과도 같아 정확하고 날카롭고 심온했다. 그가 어떤 일에 대해서 얘기를 꺼내면 논쟁은 순식간에 한 발자국 전진한다. 그는 논쟁 속의 사실을 끌어들이는 것이다. 들어도 가슴이 시원해지는 것은 당연했다. 그 위에 일단 정치담이 나오면 그는 엉뚱하게 냉담해진다. 나는 아무런 속박도 받지 않습니다. 백작은 훈장을 3개나 단 사나이를 향해서 말하는 것이었다. 아무리 보아도 상대방을 얕보는 듯한 말투였다. 오늘 내가 6주일 전과 똑같은 의견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이유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 되면 나의 의견은 내 폭군이 되어버리는 셈입니다. 백작을 에워싸고 있는 그놈의 배는 내 청년이 상을 찌푸렸다. 그 무리들은 농담이 싫었던 것이다. 백작도 너무 지나쳤음을 깨달았다. 다행히 성실을 간판으로 내세우는 위선자 발랑시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백작이 발랑시를 상대로 얘기를 계속하자 모두들 곁으로 다가왔다. 불쌍한 발랑이 공격의 표적이 되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발랑시는 눈뜨고 보기 힘든 추남으로서 사교계에 나설 무렵에는 이루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수고를 거듭해왔지만 오로지 도덕을 설파하고 또 도덕을 고수한 덕분으로 끝내는 돈 많은 여자와 결혼할 수가 있었다. 그 여자가 죽자 이번에도 역시 돈 많은 여자와 재혼했으나 그 부인은 도무지 사교계에 얼굴을 내밀지 않았다. 그는 자세를 낮추고 지내지만 6만 프랑의 연수를 얻고 있으며 그 자신의 추종자까지도 만들 수 있었다. 샬베 백작은 그러한 사실을 모조리 들춰내서 사정없이 찌그려댔다. 두 사람의 주위에는 이윽고 30명가량의 사람의 울타리가 생겨났다. 모두가 엷은 웃음을 띄우고 있었다. 누구나가 기대를 걸고 있는 그 근엄한 청년들까지도 웃음을 띄웠다. 저 사나이는 왜 라몰시의 저택으로 온 것인가? 놀이개가 될 것은 뻔한 일이 아닌가? 하고 줄리앙은 생각했다. 까닭을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삐라러 사제 쪽으로 다가갔다. 발랑시는 남의 눈에 띄지 않도록 도망쳐가 버렸다. 됐어. 이제 아버지를 노리는 스파이 한 사람이 나간 셈이야. 하고 노르베르가 말했다. 뒤에 남은 것은 꼬마 절름발이 나비의 뿐이야.
이것이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일까? 그러나 그렇다고 한다면 왜 후작은 발랑씨를 손님으로 맞이하고 있는 것일까? 줄리앙은 생각했다. 근엄한 삐라르 사제는 연달아 들어오는 내방객의 이름을 알리는 하인들의 말소리를 들으면서 살롱 한쪽에서 상을 잔뜩 찌푸리고 있었다. 이것은 마치 악당의 소굴과 같군. 오는 놈도 가는 놈도 타락한 인간들 뿐만이 아닌가. 사제는 성 베르길리우스 같은 말투로 말했다. 이것은 근엄하기만 한 사제가 상류사회란 어떤 것인가를 몰랐기 때문이었다. 그렇기는 하지만 삐라르 사제는 친구인 장세니스트들을 통해서 이들 살롱의 인사들에 대해 극히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즉 어느 당파에 대해서도 꼬리를 치는 두려울 만큼 빈틈없는 재주라든가 나쁜 짓을 해서 얻은 재산의 덕분으로 비로소 살롱의 얼굴을 내밀게 된 무리들의 일이다. 그날 밤 처음엔 삐라르 사제도 연달아 퍼부어대는 줄리앙의 질문에 솔직한 대답을 해주었지만 이었고 누구에 대해서도 욕설만을 퍼붓지 않으면 안 될 상태가 되자 욕만 하는 자신을 자책하는 마음도 일어나서 갑자기 입을 다물고 말았다. 까다로운 성질이고 장세니스트고 그리스도교적 사랑을 의무로 믿고 있는 사람인 만큼 사제의 사교계에 있어서의 생활은 싸움이나 마찬가지였다. 저 삐라르 씨는 왜 저런 얼굴을 하고 계셔요? 줄리앙이 소파 가까이로 돌아오자 라몰 양이 말했다. 줄리앙은 화가 났으나 마틸드의 말에도 일리는 있었다. 이론을 제기할 여지 없이 이 살롱에서도 어떤가는 성실한 인물인 삐라르 사제는 선천적인 빨간 주근깨 투성이의 얼굴이 때마침 양심의 고통 때문에 경련을 일으켜 아주 처참한 형상을 나타내고 있었던 것이다. 인상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이 얼굴을 한번 보라 라고 줄리앙은 생각했다. 삐라르 사제는 자기에게 대해서 엄격한 사람이므로 아주 사소한 죄라도 자책하는 마음이 우러나면 그런 무서운 얼굴이 되는 것이다. 그에 비해서 저 스파이로 통하는 납비의 얼굴은 어떤가? 아무리 보아도 구김살이 없는 온화한 행복감밖에는 찾아볼 수 없지 않는가? 하기야 삐라르 사제도 자기 본래의 신념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한 양보를 하고 있는 셈으로 하인도 한 사람 고용하고 있었고 몸치장도 훨씬 화려하게 하고 있기는 했다. 줄리앙은 문득 살롱의 심상치 않은 공기를 알아챘다. 여러 사람의 눈이 문 쪽으로 집중되었고 갑자기 주위가 조용해진 것이다. 하인이 소문난 똘리 남작의 내방을 고한 참이었다. 앞서의 선거 일에 세상의 주목을 끌고 있던 인물이다. 줄리앙은 앞으로 나가 그 인물을 자세히 관찰했다. 남작은 어떤 선거단체의 회장 노릇을 하고 있었는데 네모진 투표 용지 중 반대 당파로 돌아가게 된 표를 없애버리는 묘안을 생각해낸 것이다. 더구나 표수를 맞추기 위해서 자기 쪽 후보자 이름을 쓴 표를 그 수만큼 투표함에 바꿔 넣어놓은 것이었다. 이 대담한 책략은 몇 사람의 선거인에게 발각되었고 그들은 곧 똘리 남작에게 담판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이 사나이는 이 그 대사건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안색이 창백한 것이다. 심술궂은 무리들이 콩밥이라는 말까지 입에 올린 것이다. 라몰씨의 응대는 싸늘했다. 가련한 남작은 물러가 버리고 말았다. 저렇게 빨리 돌아가는 것은 꽁떠 씨에게로 가기 위해서죠. 하고 샬베 백작이 말했기 때문에 모두들 껄껄 웃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